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장기기증 희망서 여기 사인하신 거 맞죠? 저는 서류를 받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서명칸에 적힌 제 이름. 그런데 그 글씨는 남편의 글씨체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딸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의사 선생님은 늘 말했습니다. 이번 수술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 18일.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우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수술하면 나 진짜 괜찮아지는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져. 우리 지우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벌써 냈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지우가 잠들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하나. 입원비 미납으로 인해 수술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4번 읽었습니다. 미납? 무슨 소리지? 남편은 분명 냈다고 했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잔액 영원. 영원?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최근 출금 내역.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카지노 송금. 같은 이름으로 300만 원씩. 1번, 2번, 3번, 5번. 날짜는 사흘 동안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지? 카지노? 도박? 남편이?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남편은 술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도박 같은 건 한 번도. 하지만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00만 원. 우리 딸 수술비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지금?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원비 안 냈다고. 당신 분명 냈다고 했잖아. 내가 냈다니까?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이 잘못한 거야.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본다니까. 그런데 여보, 은행 앱을 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우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놀라서 진짜 내가 확인해 볼게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짜증내고 끊어버렸어요. 설마. 제 머릿속에서 불길한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 돈은 뭔데? 저는 다시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15일 밤 11시 47분.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새벽 1시. 세 번째는 또 그 다음날 새벽 3시. 모두 우리가 지우 수술 날짜를 확정한 바로 그 주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지우가 살짝 뒤척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깜깜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리 지우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왜 남편은 저렇게 된 걸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계속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은행 앱, 출금 내역, 카지노 송금. 그 두 글자가 눈에 계속 박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남편의 차갑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냈다니까? 그 말투, 그 짜증,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진짜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새벽 6시쯤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리 없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내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지노 송금 300만 원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총 1,500만 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어젯밤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그 글자는 더 선명하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송금 시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남편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도꼭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박? 남편이 도박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도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박을요? 카지노를요? 게다가 1,500만 원씩이나요?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회사 일일 수도 있어. 아니면 누가 계좌를 해킹한 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생각들도 제 머릿속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응, 지우야. 화장실 다녀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안 울었어. 눈이 빨개.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 일찍 왔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응, 병원 확인하러 왔어. 병원 확인? 어제 그거. 입원비 말이야. 남편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은행 내역 봤어.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 카지노 송금. 300만 원씩 5번.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사 돈 잠깐 돌린 거야. 곧 들어온다니까. 회사 돈을 왜 카지노로 보내? 그건 내 사정이 있어. 사정?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우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1,500만 원이야. 지우 수술비 절반이 넘는 돈이라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뭘 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이야? 내 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지우 수술비잖아. 수술비는 내가 따로 마련한다니까.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남편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 나간다. 지금 어디가? 회사.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괜찮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록을 남겨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 행동, 모든 걸 기록해야 해.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 저는 은행 앱을 다시 켰습니다.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을 따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지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화장실 타일만이 제 등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우가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지우야. 엄마 금방 나갈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죽 먹고 싶어. 알았어. 엄마가 사올게.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지우를 지킬 수 있지?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XX은행입니다. 은행?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확인 전화드립니다. 대출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고객님 서명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우의 수술은 연기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했습니다. 입원비가 확인될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들렀습니다. 혹시 남편이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현금이라도 통장이라도 뭐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사에 간 건지는 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이렇게 쓸쓸한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내 공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증, 명함, 메모지. 저는 천천히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지우가 더 중요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펜과 클립, 포스트잇. 두 번째 서랍. 오래된 수첩과 명함. 세 번째 서랍. 거기에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계약서.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출?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5천만 원? 대출 용도 해외 투자 자금. 해외 투자? 그리고 다음 줄. 보증인 김서연.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보증인? 서명란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저는 그 글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글씨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서류를 창가로 가져갔습니다. 햇빛 아래서 다시 봤습니다.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김자의 획, 서자의 모양, 연자의 삐침,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이름인데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점점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까이 가져다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편 글씨체야. 남편이 제 이름을 흉내낸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조한 거야?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얼른 서류를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한 줄씩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대출 용도 해외 투자 자금.
해외 투자? 아니에요. 카지노였을 겁니다. 도박 자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갚지 못하면 이 빚은 제게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보증인이니까요. 저는 서류 아래쪽을 봤습니다.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지?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몰래.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것. 여보, 당신 글씨체 재밌다. 응? 이렇게 쓰면 당신 글씨 같지 않아? 남편은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김서연. 어머, 진짜 비슷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글씨체 흉내 잘 내네.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치? 나 필체 따라하는 거 좀 잘해.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연습이었던 거였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연습, 제 글씨체를 흉내내는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은 이 서류를 위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바닥에 서류를 손에 쥔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머리는 멍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나를 버릴 생각이었구나. 아니,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빚을 제게 떠넘기고 본인은 도망가려던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창문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소파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면을 다 찍었습니다. 서명 부분도, 인감도장 부분도, 대출용도 부분도, 전부 다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서재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아마 그때도 이미 저를 이용할 생각만 했던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전까지 입원비 입금 안 되면 정말 수술 취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지우를 지킬 수 있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집에 왔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지우는 괜찮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우의 수술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병원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 행정실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꼭 마련할게요. 제발이요. 하지만 행정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제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 안 되면 정말 수술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더 미루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지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괜찮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우.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전화에서야 남편이 받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전화를 해? 배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여보 지금 어디야? 친구들이랑 있어. 왜? 지우 내일 수술이야. 돈 보내줘야 한다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들리지? 내일 아침까지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지우가 위험하대. 제발 좀.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여보.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차가운 복도, 형광등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이, 마지막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죄송해요, 제가. 일어나세요.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계속 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밤새 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우도 깨어났습니다. 엄마 오늘이야? 응, 오늘이야.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입금 확인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수술 못합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조금만 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병원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발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우리 지우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행정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입금 확인됐어요. 네, 500만 원. 방금 들어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확인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거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행정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 진행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상의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수술할 수 있대. 진짜? 응. 엄마가 해결했어.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을 누가 보낸 거지? 저는 행정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송금자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임채영이라고 나와 있네요. 임채영?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네. 개인 송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임채영. 누구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회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지우는 곧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나갔습니다. 엄마, 나 잘 다녀올게. 지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잘 다녀와.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임채영. 대체 누구일까요? 왜 우리 딸 수술비를 보낸 걸까요? 남편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아니면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임채영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도 찾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체 누구지?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어 이름으로?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계정 하나가 떴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인가? 저는 천천히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임채영.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화려한 화장,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임채영? 프로필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게시물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카지노였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어느 카지노, 반짝이는 조명, 슬롯 머신들, 그리고 여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지노, 남편이 돈을 보냈던 그곳. 저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호텔 수영장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리조트, 여자는 비키니를 입고 선베드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부럽다 유유. 여행 좋겠어요. 남친 부자신가 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사진,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여자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쇼핑 대박. 저는 계속 화면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는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사진 속에 남자의 손이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확대했습니다. 손목에 뭔가 차고 있었습니다. 팔찌, 은색 팔찌. 저는 그 팔찌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남편 생일. 저는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여보, 이거 예뻐서 샀어. 오, 좋은데? 고마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차고 한 번도 뺀 적이 없었습니다. 그 팔찌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차고 있던 게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을 봤습니다. 3일 전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 쇼핑백을 가득 든 여자, 그리고 캡션, 오빠가 보내준 500만 포인트로 쇼핑 완료. 사랑해 오빠.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2월 22일, 지우수술 3일 전이었습니다. 500만 포인트, 카지노 포인트였을 겁니다. 남편이 도박으로 딴 돈을 이 여자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딸 수술비로 이 여자랑 쇼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센스 대박. 언니 완전 부럽 유유. 남친분 금손이시네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아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으니까요. 다른 보호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왜 우리한테 이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계정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차근차근 모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라스베가스 사진,
호텔 수영장 사진, 명품 쇼핑 사진, 레스토랑 사진, 남편 팔찌가 보이는 사진, 500만 포인트 게시물, 모두 다 저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실 앞, 수술 중 표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 사람들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형 요즘 연락되세요? 아니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요. 동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기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형이 요즘 다른 여자랑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듣는 그 말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대요? 글쎄요.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SNS에서 봤거든요. 어떤 SNS요? 인스타그램이요. 그 여자 계정?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임채영. 네, 저도 봤어요. 아, 형수님도 아셨구나. 동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 계정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팔로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남편 계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여자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아놨습니다. 예쁘다. 잘 어울려. 다음엔 같이 가자.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지우가 수술 중이었으니까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네, 선생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지우 상태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도감, 감사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지우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지켰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가 다시 그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진, 모든 댓글,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지우가 회복 병동으로 옮겨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편해졌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잠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서류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간호사에게 지우를 부탁하고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행정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서.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기기증?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환자명 박지우, 보호자 성명 김서연, 관계모, 그리고 서명란.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저는 그 서명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인 건 맞는데 글씨체가 낯설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나?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거 제가 언제 작성한 건가요? 여기 날짜 보시면 지난달 15일로 되어 있네요. 지난달 15일?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월 15일. 그날은 지우 수술 날짜를 확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녁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서류를 작성했다고? 저는 다시 서명을 받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김자의 모양, 서자의 획, 연자의 끝,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남편 글씨야. 남편은 예전에 제 서명을 연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출 계약서에도, 그리고 이 서류에도 제 이름을 위조한 거였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서류 누가 제출했나요? 보호자분이 직접 제출하셨는데요. 제가요? 네, 여기 보시면 제출자란에 김서연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서류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서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럼 누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대신 제출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가족이 대신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아, 그러실 수도 있죠. 워낙 정신 없으셨을 테니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 희망서는 환자 사망 시 자동으로 장기기증센터에 전달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환자 사망 시 자동으로 전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 네, 괜찮아요.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기 이 서류 복사해도 될까요? 네. 아,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복사해 줬습니다. 저는 그 복사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하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기증 희망서. 지우가 죽으면 자동으로.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 도박. 1,500만 원. 위조된 대출 계약서. 5천만 원. 상간녀와의 해외여행. 500만 포인트. 그리고 이 장기기증 희망서. 남편은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도박으로 빚을 만들고 저를 보증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혹시 지우가 수술 중에 죽으면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괴물이야. 진짜 괴물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 배신감, 공포,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면대로 갔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벌받게 할 거야.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병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우리 지우 기다렸어? 응. 엄마 어디 갔어?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이는 그저 순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 세상 누구한테도 다치지 않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들고 나서 저는 병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처벌, 장기기증 동의서 위조, 배우자 재산 횡령,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률 조항들, 판례들, 처벌 수위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은 모두 범죄라는 것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메모장을 켰습니다. 증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 카지노 송금 내역 1,500만 원. 2. 위조된 대출 계약서 5천만 원. 3. SNS 증거 상간녀와의 관계. 4. 장기기증 희망서 위조.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통화 녹음, 남편과의 대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전체, 병원 서류 원본. 저는 그 목록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로 갔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남편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서류인가요? 대출 계약서랑 장기기증 동의서요. 본인 동의 없이 위조한 거죠? 네. 그럼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네. 사진이랑 서류 원본 다 있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심지어 아이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벌받아야 해.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을 나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다녀올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사무소는 병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김서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남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 카지노 송금 증거, 위조된 대출 계약서 사진, SNS 캡처 화면, 장기기증 희망서 복사본.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때로는 확대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혐의가 여러 개 변호사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문서 위조. 대출 계약서와 장기기증 동의서. 둘 다 위조한 게 명백합니다. 둘째, 재산 횡령.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거액을 인출했죠. 셋째, 아동학대. 자녀의 수술비를 도박에 사용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장기기증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정말 악질입니다. 자녀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행위. 이건 살인 미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있다고 하셨죠? 네. SNS에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럼 상간녀도 공동 피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보낸 돈을 알면서도 받았다면 공모죄가 성립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걸릴까요? 고소장 제출하고 경찰 조사 받으시면 빠르면 일주일 안에 구속 가능합니다. 구속.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은 제가 작성할게요. 내일 경찰서에 함께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우는 병원에 두고 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응, 급한 일 좀 보고 올게. 빨리 와. 그래, 우리 지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고소건으로 오셨다고요? 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증거 자료들. 경찰관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남편분이시군요. 네. 혐의가 상당히 많네요.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의 이상 행동을 눈치채셨나요? 딸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비 미납 문자를 받고
저는 그날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한 것, 카지노 송금 내역을 발견한 것, 남편과의 통화, 집에서 찾은 위조 서류, 상간녀의 SNS, 장기기증 희망서,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증거자료 충분합니다. 바로 소환조사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소인 주소와 연락처 알려주세요. 저는 남편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경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남편이 연락 오면 어떻게 하죠?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모든 통화는 녹음하시고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다녀왔어.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경찰서에서 연락 와? 당신이 한 일 때문이지. 뭔 소리야? 서류 위조한 거, 돈 횡령한 거, 다 알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야. 오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도 오해야?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끝났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원했습니다. 사흘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구속됐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명백해서 영장이 바로 발부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끝났구나. 진짜 끝났어. 상간녀도 조사 중입니다. 공모 혐의로 곧 구속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판은 한 달 후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퇴원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 계약서를 위조하고 장기기증 동의서를 위조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딸의 수술비를 횡령하고 딸이 사망하기를 바라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서류들, SNS 캡처 화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상간녀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비 미납 문자를 받고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카지노 송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1,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집에서 위조된 대출 계약서를 찾았고 장기기증 동의서도 위조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딸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를 위조한 것은 딸이 죽기를 바란 행위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상간녀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돈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돈의 출처를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SNS 캡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오빠가 보내준 500만 포인트라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카지노 포인트인 것을 알았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를 위조하고 대출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임채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간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원할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래, 우리 지우. 다 나았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포근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집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나쁜 기억들이요. 새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좋아. 나 이 집 마음에 들어. 지우는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생활용품 몇 개, 그리고 지우의 인형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 결정 났습니다. 총 1억 원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1억 원이요? 네. 정신적 피해, 아동학대 피해, 재산 손실 등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만든 대출도 전부 무효 처리됐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빚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빚이 없다. 내 이름으로 된 빚이 하나도 없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짓눌리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가 해냈어. 우리 이제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우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어. 정말 정말 힘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해냈어. 지우를 지켰어.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 손해배상금 1억 원. 그 돈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는 지우 교육비로, 일부는 저축으로, 그리고 일부는 작은 가게를 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2달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였습니다. 지훈의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픈날,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잘 될 거예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지우도 함께 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은 웃으며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지우는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달, 2달, 석 달.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2학년 2학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낯설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 정말? 응. 친구들이랑 같이 뛰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우가 뛰어다니는 것,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하다. 헤헤, 선생님도 칭찬했어.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해냈어. 우리 둘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그네. 지우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가자. 저희는 그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네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밀어줬습니다. 더 높이. 알았어. 지우는 깔깔 웃으며 그네를 탔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1년 전 이맘때 저희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우는 건강했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네를 타던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정말 행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지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공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마음은 큰 목소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하지만 저희에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요리 최고야. 지우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무너졌었어. 남편의 도박, 빚, 배신.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 진실을 찾아냈고, 법으로 싸웠고, 이겼어.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빚은 하나도 없어. 대신 내 이름으로 된 카페가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가 소파에 앉아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의 웃음이 남았어. 그날 밤, 지우가 잠들고 나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지우가 말했다.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나도 행복하다.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다. 누군가의 보증인도 아니다. 나는 지우의 엄마다. 그리고 나 자신이다. 힘든 시간이었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을 찾았고, 싸웠고, 이겼다.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설 것이다. 지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우 옆에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니, 이미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에필로그. 우리는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도박,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배신.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진실을 잡아냈고, 법으로 싸웠고, 이겼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빚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제 딸의 웃음이 남았습니다. 작은 카페, 작은 집. 하지만 그 안에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닙니다.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집에 와서는 숙제를 하고, 밤에는 제 품에서 잠듭니다. 이것이 제가 지켜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싸워서 얻은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지만 결국 제 곁에는 지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함께 웃고 있습니다.